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죽은 아내 덕분에 제가 인생을 건진 이야기입니다. 죽은 아내가 꿈에 나타난 그날 밤, 그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지옥 같은 노후를 살 뻔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 기일 전날 밤 죽은 아내가 꿈에 나타나 저에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 내일 납골당에는 오지 마세요. 그 말을 무시했다면 저는 지금 지옥 같은 일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건 그날 밤 꿈에서 시작됐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철입니다. 올해 72살이고요. 젊었을 때는 공장 관리직으로 일하다가 60대 초반에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나서는 동네 문화센터 목공반을 다녔어요. 나무를 다듬고 있으면 머릿속이 조용해지거든요. 아내가 떠난 뒤로는 그게 사람들 사이에 나가는 거의 유일한 이유가 됐어요. 아내 이름은 박영숙이었습니다. 3년 전 봄에 떠났어요. 2년 가까이 투병을 했는데 마지막엔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때 며느리 서진이가 거의 매일 들락거리며 간병을 도왔어요. 아들 민수도 퇴근하면 들르고 반찬도 챙겨오고 병원 일정도 같이 다니고 주변에서 다들 그랬어요. 자식 잘 뒀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는요. 영숙이가 떠난 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요. 그나마 민수 부부가 주 입원식은 꼭 들러줬어요. 반찬 가져오고 집 살펴봐 주고 병원 갈 일 생기면 태워주고 효자 며느리 소리 들을 만했죠. 3주기가 다가오던 해였어요. 민수가 전화를 해서 납골당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혼자 가시면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그 말이 고맙게 들렸어요. 기일 이틀 전쯤이었나요? 서진이가 들렀어요. 반찬 2가지를 싸가지고 왔는데 유독 그날은 자꾸 제 일정을 묻더라고요. 아버님, 납골당은 내일 가세요? 모레 가세요? 민수는 모레가 일정이 맞는데요. 아버님도 모레 오전에 가시는 거 괜찮으세요? 저는 그냥 그러자고 했어요. 그런데 서진이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반찬 그릇을 정리하면서 또 물었어요. 아버님, 몇 시쯤 출발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돌아가려다가 현관에서 한 번 더요. 아버님, 납골당은 오래 계시지 마시고 점심 전에는 꼭 들어오세요. 저희도 들를 예정이라서요. 같은 날,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했어요. 납골당을 몇 시에 갈 건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왠지 마음에 걸렸어요. 납골당 가는 시간을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려 하나 싶어서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영숙이가 나왔어요. 하얀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살아있을 때 즐겨 입던 그 조끼였어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꿈인 줄 알면서도 목이 메더라고요. 영수가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저를 보고만 있다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여보, 내일 납골당에는 오지 마세요. 그리고 오전 10시 반까지 집을 비우면 안 돼요. 그게 다였어요.
더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꿈이 거기서 끊겼어요. 저는 새벽에 깼어요. 눈을 떴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슬픈 게 아니라 뭔가 불길한 느낌이요. 영숙이가 꿈에 나오면 보통 그리운 느낌이 드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섬뜩했거든요. 왜 납골당에 오지 말라는 건지, 왜 하필 10시 반인지.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날이 밝았어요.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어젯밤 꿈을 계속 떠올렸어요. 10시 반. 이상하게 그 시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납골당은 내일 10시 반 전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 시간 맞춰서 갈게요. 저는 그 문자를 보다가 손이 멈췄어요. 꿈에서 영숙이가 딱 그 시간을 말했거든요. 10시 반. 우연이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잠깐 앉아서 생각했어요. 꿈이야 꿈이지. 별 의미 있겠어. 그런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결국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몸이 좀 안 좋다. 납골당은 내가 혼자 가는 걸로 할게. 민수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왜요?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괜찮다. 천천히 혼자 다녀올게. 전화를 끊고 저는 마당 쪽 창문으로 골목을 봤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민수 차가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집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골목 끝에 세우고 두 사람이 내리더니 뭔가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겉옷을 걸치고 나갔어요. 납골당 가는 척 채비를 크게 했어요. 제수 봉투도 들고요. 그러면서 골목 반대편으로 빠져나갔어요. 멀찍이 돌아서 다시 골목 안쪽을 봤어요. 민수 부부가 서 있었어요. 서진이가 시계를 봤어요. 민수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저는 거기서 발이 굳었어요.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걸까? 저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두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을 봤어요. 차를 타더니 동네 큰 길 쪽으로 나갔어요. 저는 마을버스를 잡아 탔어요. 대충 방향을 맞춰 따라갔어요. 큰 길 삼거리에서 민수차가 은행 건물 쪽으로 꺾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내렸어요. 걸어가서 은행 입구 쪽에 섰어요. 두 사람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20분쯤 지나서 나왔어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서진이가 서류처럼 보이는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면서 다시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차가 다시 출발하는 걸 보면서 방향을 눈으로 쫓았어요. 큰 길에서 한 블록 들어간 곳에 공증사무소가 있거든요. 차가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공증사무소, 서류, 외출시간 통제, 이 세 개가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연결됐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두 사람이 돌아오기 전에 제가 먼저 들어와야 했으니까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안방 장롱 옆 금고 쪽으로 갔어요. 금고 번호를 눌렀어요. 나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고 안쪽을 봤어요. 인감 도장이 없었습니다.
집 등기 권리증도 없었습니다. 영수기 통장도 제 이름으로 된 서류도 눈에 띄는 게 없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으로 안쪽을 한 번 더 더듬었어요.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꿈속에서 영숙이가 했던 말이 귓속에서 다시 울렸어요. 오전 10시 반. 제가 집을 비웠어야 할 그 시간. 그 시간에 민수 부부는 은행과 공증사무소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집 금고에서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정말 잘못됐다는 걸 몸으로 느꼈어요. 아직은 이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집을 팔려는 건지 아니면 더 큰 일인지 머릿속에서 자꾸 서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납골당 시간을 3번이나 확인하던 것, 서류는 제가 정리할게요 하던 말버릇, 어제 은행에서 나오며 들고 있던 봉투. 민수는 그냥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앞에서 움직인 건 서진이었으니까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금고 쪽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아직 분노도 없었어요. 그냥 멍했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요. 금고가 비어 있다는 걸 확인한 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인감 도장이 없어진 것만 해도 이미 보통 일이 아닌데 머릿속에서 자꾸 다른 장면들이 겹쳤어요. 서진이가 반찬 가져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안방을 들여다보던 것, 병원 다녀온 날이면 꼭 서류 정리를 해주겠다고 나서던 것, 아버님, 서류는 제가 정리할게요. 어디 있는지 알아야 급할 때 찾죠. 그 말이 고맙게 들렸거든요. 그때는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제 납골당 다녀왔다. 집에 잠깐 들을 수 있냐? 민수가 저녁에 오겠다고 했어요. 그 사이에 저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집 근처에 부동산 중개소가 2군데 있거든요. 그중 한 군데는 문태식 씨라는 사람이 하는 데였어요. 오래 장사한 사람이라 동네 매물은 거의 다 꿰고 있는 분이에요. 저는 슬쩍 들어가서 요즘 이 동네 단독주택 거래가 어떠냐고 물었어요. 문 씨가 잠깐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급매로 나온 것들이 좀 있긴 한데요. 어디 알아보시는 거 있어요? 급매. 저는 가슴이 쿵 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우리 동네 집들도 많이 나왔어요? 문 씨가 저를 잠깐 보더니 말했어요. 근데 이상하네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 동네 단독주택 하나 급하게 알아보셨거든요. 연세 있는 분 집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말을 흐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연세 있는 분 집, 그게 제 집 얘기라는 걸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인사하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손이 떨렸어요. 급매. 제 집이 이미 매물로 나와 있는 건 아닐까? 민수가 저녁에 왔어요. 서진이도 같이 왔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상을 같이 받았어요. 밥 먹으면서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목공반도 계속 다니세요? 다니지. 좀 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나이도 있으시고. 저는 그냥 웃고 넘겼어요. 서진이가 그릇을 치우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집이 좀 오래됐잖아요. 관리가 힘드시지 않으세요? 요즘은 관리 편한 아파트로 옮기시는 분들도 많던데. 아파트?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나 여기 좋다. 서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죠. 오래 사신 집이니까요. 그냥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집 얘기, 아파트 얘기, 건강 얘기, 목공반 얘기,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몸이 안 좋다. 집 관리가 힘들다. 아파트로 옮기자. 우리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영숙이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주기도 지났고 언제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싶어서요. 처음엔 그냥 옷가지부터 시작했어요. 영숙이가 쓰던 반지꼬리, 뜨개질 바구니, 서랍 안에 모아둔 약봉투들. 약봉투는 모아두는 버릇이 있었어요. 나중에 뭘 먹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늘 그랬거든요. 저는 봉투들을 꺼내서 날짜 순으로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봉투에 찍힌 조제 날짜와 안에 붙어 있는 영수증 날짜가 맞지 않는 게 있었어요. 하루 이틀 차이가 아니었어요. 어떤 건 일주일, 어떤 건 열흘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저는 처음엔 약국에서 실수한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날짜가 어긋난 봉투가 한 개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영숙이 상태가 나빠지던 마지막 2달 사이에 집중돼 있었어요. 저는 봉투 2개를 챙겨서 다음 날 아침 동네 약국에 갔어요. 영숙이가 다니던 곳이에요. 약사한테 봉투를 건네면서 물었어요. 이 약이 이 기간에 바뀐 기록이 있을까요? 약사가 봉투를 보더니 잠깐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 약은 이 기간에 변경된 기록이 없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기록이 없다. 그럼 약이 바뀐 게 의사 처방이 아니라는 얘기였어요. 봉투를 받아 들고 약국을 나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유품 정리를 다시 시작했어요. 영숙이가 쓰던 바느질 상자가 있었어요. 낡은 나무 상자인데 뚜껑 안쪽에 영숙이가 작은 꽃무늬 천을 붙여 놓은 거예요. 저는 뚜껑을 열고 안에 있는 실패들을 꺼냈어요. 상자 바닥에 뭔가 접힌 종이가 있었어요. 꺼내서 펼쳐봤어요. 방문간호 일정표였어요. 간호사가 언제 왔는지, 어떤 처치를 했는지, 보호자 서명이 어디 있는지. 저는 훑어보다가 멈췄어요. 서진이가 저한테 말했던 날짜가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직접 와서 챙겼어요 라고 했던 날. 그런데 일정표에는 그날 방문한 사람 이름이 서진이가 아니었어요. 한도윤, 방문간호센터장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 옆에 수기로 서명이 돼 있었어요. 저는 일정표를 꼼꼼하게 다시 봤어요.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마지막 2달 사이에만 5번이나 나왔어요. 그것도 서진이가
내가 있었다고 말한 날짜와 겹치는 게 2번이나 됐어요. 저는 일정표를 내려놓고 방문간호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한도윤이라는 이름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상담원이 받았어요. 한도윤 센터장님, 박영숙 환자 댁 방문 기록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죄송한데요, 저희 센터장님은 해당 환자분 댁 방문 기록이 없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방문 기록이 없다. 그런데 일정표에는 5번이나 서명이 있었어요. 약봉투 날짜 불일치, 방문간호 기록 불일치. 이 2개가 겹쳐졌어요. 서진이가 거짓말을 한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날짜에 외부 사람이 들어와 있었어요. 기록 자체가 조작된 거예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저는 다음 날 정호석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호석은 저보다 4살 아래인데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예요. 변호사 사무실을 하고 있어요. 호석아, 나 좀 봐야겠다. 만나서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꺼냈어요. 금고 서류 없어진 것, 부동산 급매 정황, 약봉투 날짜 불일치, 방문간호 일정표 불일치. 호석이가 다 듣고 나서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영철아, 이거 집 문제만이 아닐 수 있어. 함부로 움직이지 마. 일단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봐. 그러면서 딱 2가지만 알려줬어요. 녹취는 본인이 참여하는 대화에서만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상대가 먼저 말하게 만드는 게 가장 강한 증거가 된다는 것.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집 문제만이 아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영숙이가 아팠던 마지막 2달, 약이 바뀌었을 수 있다. 간호 기록이 조작됐을 수 있다. 그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면? 저는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멈췄어요.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아서요. 아직은 확실한 게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안방으로 갔어요. 목공함이 있거든요. 제가 직접 만든 참나무 함인데 영숙이가 아주 좋아했어요. 생전에 영숙이가 늘 그랬어요. 이 함은 아무도 건드리지 마요. 당신 것이에요. 저는 잠금 고리를 열었어요. 안에는 제가 목공반에서 쓰는 도구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어요. 도구를 꺼내다가 손이 멈췄어요. 한바닥이 이상하게 두꺼웠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봤어요. 뭔가 움직였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이중 바닥이었어요. 안에 뭔가 있었어요. 작은 수첩 하나, 그리고 USB 하나. 수첩을 꺼내서 펼쳤어요. 영숙이 글씨였어요. 작고 꼼꼼한 글씨로 날짜와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한도윤, 조제 날짜, 영수증 번호, 민수 전화 기록. 저는 거기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영숙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데도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말을 안 했을까? 말하려고 했는데 못한 건지, 아니면 제가 알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일부러 안 한 건지.
저는 수첩을 든 채로 한참 울었어요. 분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영숙이 혼자 그 무거운 걸 다 안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흘러나왔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수첩을 다시 폈어요.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영숙이가 이걸 남긴 건 울라고 한 게 아니니까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여보, USB에 넣어놨어요. 꼭 필요할 때 쓰세요. 혼자 쓰지 말고 호석 씨한테 먼저 보여줘요. 호석, 정호석, 영숙이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먼저 가야 하는지까지. 저는 다시 호석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만났어요. USB를 건넸어요. 호석이가 노트북으로 열어봤어요. 음성 파일이 있었어요. 영숙이 목소리였어요. 짧은 녹음이었어요. 민수와 전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영숙이가 투병 중이던 시절이었어요. 어머니, 약은 서진이가 챙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민수야, 약이 바뀐 것 같다. 지난주 거랑 색깔이 다른데? 어머니, 그건 의사 선생님이 바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짧은 침묵.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괜히 걱정하시니까. 호석이가 파일을 멈췄어요. 우리 둘 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호석이가 먼저 말했어요. 영철아, 이건 단순히 집 문제가 아니야. 영숙이 약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기록을 확인해야 해. 그리고 민수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것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노가 없었어요. 이상하게도 아주 차가워졌어요. 울 때는 다 울었으니까요. 이제는 생각해야 했어요. 호석이가 말했어요. 움직이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해. 민수가 다음에 뭘 하려는지 알아야 그걸 역이용할 수 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민수였어요. 아버지, 요즘 건망증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봤어요. 치매 전문 클리닉인데 이번 주 금요일 예약해 뒀어요. 같이 가요. 문자 아래에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초기 인지능력 평가 및 후견인 상담 가능. 후견인. 저는 그 두 글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후견인이 생기면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재산도, 집도, 병원도 전부 후견인이 대신 결정하게 되거든요. 저는 문자를 호석이한테 보여줬어요. 호석이가 문자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왔네? 저도 알았어요. 치매 진단. 저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 준비. 집을 팔고 재산을 가져가고 나중엔 제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 이게 마지막 단계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판이 보인다 싶었어요. 민수가 다음에 뭘 할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숙이가 남긴 것들이 이제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 것 같았어요. 호석이가 말했어요. 영철아,
이제 내가 먼저 설계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더 이상 당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영숙이가 이걸 남긴 건 저한테 먼저 움직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호석이가 말했어요. 영철아, 이제 내가 먼저 설계해야 해.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민수가 보낸 치매 예약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후견인 상담 가능.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걸렸어요. 민수는 지금 제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겁먹고 병원 가기 싫다고 버티거나 아니면 그냥 끌려가거나 둘 중 하나를 기대하고 있겠죠. 저는 그날 밤 결정을 내렸어요. 끌려가는 척하기로요. 민수가 원하는 대로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하기로요. 그게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알겠다. 금요일 같이 가자. 민수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아버지 잘 생각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씁쓸하게 읽혔어요. 저는 호석이를 다시 만났어요. 내가 검사 받으러 가겠다고 했어. 호석이가 잠깐 저를 봤어요. 잘했어. 그럼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게 있어. 호석이가 종이를 꺼냈어요. 질문 순서를 적기 시작했어요. 핵심은 하나였어요. 민수가 먼저 말하게 만드는 것. 제가 추궁하면 민수는 빠져나가요. 하지만 민수가 스스로 말하면 그게 증거가 돼요. 호석이가 말했어요. 병원에서 검사 끝나고 민수랑 단둘이 있는 순간을 만들어.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 질문 순서는 4가지였어요. 첫째, 집 정리 얘기를 꺼내게 만들 것. 둘째, 어머니 약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것. 셋째, 한도윤 이름을 아는지 물을 것. 넷째, 후견인 얘기를 민수 입으로 꺼내게 할 것. 저는 그 순서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금요일이 됐어요. 민수가 차를 몰고 왔어요. 서진이도 같이 왔어요. 셋이서 병원으로 갔어요. 차 안에서 민수와 서진이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굴었어요. 아버지, 오늘 날씨 좋네요. 검사 별거 없어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짧게 대답만 했어요. 병원은 깔끔한 곳이었어요.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검사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의사 얼굴을 한번 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딘가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검사가 시작됐어요. 의사가 날짜를 물었어요. 저는 일부러 잠깐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이 목요일이죠? 의사가 잠깐 메모를 했어요. 민수가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숫자 따라 말하기, 간단한 그림 기억하기. 저는 그림 하나를 일부러 틀렸어요. 민수가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무너지길. 의사가 보호자를 부르겠다고 했어요. 민수와 서진이가 들어왔어요. 의사가 민수한테 말했어요. 보호자분, 아버님 인지 기능이
좀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결과만으로도 후견인 상담 진행은 가능하십니다. 민수가 서진이랑 눈빛을 교환했어요. 저는 그 눈빛을 봤어요. 안도하는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직이었으니까요. 검사가 끝나고 민수가 서진이한테 말했어요. 서진아, 접수처에 가서 다음 예약 좀 잡아줘. 서진이가 나갔어요. 저와 민수 둘만 남았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네, 아버지. 집 얘기 좀 하자. 민수가 잠깐 굳었어요. 무슨 얘기요? 집 팔 생각 있냐? 민수가 눈을 피했어요. 아버지, 갑자기 왜요? 오늘은 그냥 검사만 하고 며칠 전에 문태식 씨한테 들었다. 누가 우리 동네 단독주택 급매로 알아봤다고. 민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금고 열어봤더니 인감도장이랑 등기권리증이 없더라. 아버지, 그건 엄마 약 얘기도 하자. 민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약봉투 날짜가 맞질 않더라. 조제 날짜랑 영수증 날짜가 마지막 2달 것들이. 아버지, 그건 약국에서. 한도윤 씨 알지? 민수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이 흔들렸어요. 숨기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민수야,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후견인 얘기 나온 적 있었냐? 민수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호석이가 챙겨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지? 봉투 안에는 영숙이 수첩 사본과 음성 파일 녹취록이 들어 있었어요. 민수가 봉투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어머니가 남겨두셨다. 다 적어 놓으셨어. 날짜도 이름도 전화 기록도. 민수가 입술을 달싹였어요. 아무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영숙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민수야, 약이 바뀐 것 같다. 지난주 거랑 색깔이 다른데? 어머니, 그건 의사 선생님이 바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녹음이 끝났어요. 검사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를 민수 앞에 내려놨어요. 열어봐라. 민수가 봉투를 봤어요. 손을 뻗지 않았어요. 저는 대신 꺼냈어요. 약봉투 사본, 방문간호 일정표, 영수증 날짜 대조표.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민수가 굳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약봉투 날짜가 맞지 않더라. 마지막 2달 것들이. 아버지, 그건 약국에서 확인했다. 그 기간에 처방 변경 기록이 없대. 민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일정표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한도윤 씨. 여기 이름이 5번 나온다. 그런데 센터에 전화했더니 방문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 아버지, 그건 착오가 있을 거예요. 착오가 5번이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민수가 시선을 내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영숙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민수야, 약이 바뀐 것 같다. 지난주 거랑 색깔이 다른데? 어머니, 그건 의사 선생님이 바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녹음이 끝났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치매 예약 문자 캡처를 꺼냈어요. 초기 인지 능력 평가 및 후견인 상담 가능.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이게 뭐냐? 무슨 꿍꿍이인지 한번 말해봐. 민수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한참이 지났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투자를 잘못했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민수를 처음 안아보던 날이 잠깐 떠올랐어요. 작고 가벼웠던 그 애가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방 안이 조용했어요. 아버지의 후견인이 되려고 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봉투를 닫았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처음엔 제가 그 말을 받았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한도윤 씨를 소개받은 건 서진이가 먼저가 아니에요.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어머니 간병 기록을 정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저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참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치매 검사도 후견인 얘기도 제가 먼저 알아본 거예요. 다 나왔어요. 저는 천천히 가방을 닫았어요. 문이 열렸어요. 호석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낯선 남자 2명이 따라 들어왔어요. 민수가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무너졌어요. 경찰이었어요. 민수가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복도에서 서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이러세요? 그게 다였어요. 저는 일어섰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 뒤로 일들은 제가 직접 다 처리하지 않아도 됐어요. 호석이가 녹취와 수첩, 약봉투 기록과 방문간호 일정표를 모두 경찰에 넘겼어요. 한도윤 씨와 문태식 씨도 조사를 받게 됐어요. 인감과 등기권리증은 며칠 뒤에 돌아왔어요. 집은 제 것으로 남았어요. 저는 그 주 토요일에 납골당에 갔어요. 혼자 영숙이 앞에 앉아서 한참 있었어요. 꽃을 갖다 두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한마디만 했어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 그게 다였어요. 더 할 말이 없었어요. 다 알고 있을 테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영숙이는 혼자 다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 말하면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혼자 기록하고 숨겨두고 저를 위한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고맙고, 그게 미안하고,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작은 공간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신청을 했어요. 한 달에 2번, 토요일 오후. 어르신들이 서류 걱정 없이 한 번쯤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인감이 어디 있는지, 등기권리증이 뭔지, 위임장 함부로 써주면 안 된다는 것,
거창한 이름은 안 붙였어요. 그냥 동네 모임이에요. 그래도 올 때마다 두세 분씩은 오세요. 저는 그분들한테 영숙이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해요. 가족이라도 중요한 서류는 본인이 챙기셔야 해요. 사랑은 믿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말도 꼭 드려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야 해요. 하지만 자신의 삶까지 맡기면 안 돼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영숙이가 생각나요.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사랑이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니까요.